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자, 막전 토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법정 토론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 있었는데 뭐 정치, 외교, 안보 주제를 했었는데 자,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부터. 예, 실력 차가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특히 본인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한 적 없다로 좀 일관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다른 상대 후보를 무시하거나 비아냥대는 태도는 좋지 않은데 네. 예, 2차 때까지는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토론에서 좀 그런 게 보여서 좀 불편했고요. 뭐 안철수 후보는 비교적 잘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솔루션을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은 솔루션은 현장의 문제고 네. 이것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적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저는 양강 후보들이 네. 얻을 것은 없었던, 잃을 것만 있었던 그런 TV 토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신며칠 남았는데 어떠죠? 좀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완화시켜서 네.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TV 토론 잘한다고 했는데 압도를 하거나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남은 기억은 빙하 타고 내려와. 둘리 그러고 이것만 보니까 남고요. 이재명 후보가 고길동 닮았어요. JTBC 그랬잖아요. 어. 고길동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 웃어가지고 음,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고길동과 둘리다. 근데 나빠요 이재명 후보. 왜요? 이거는 어미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뭐죠? 줄리 둘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이, 맞추려고 한 거 아니죠. 아니냐. 야, 전혀 생각 예상 없었는데 지금 못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기가 그건 퍼뜨리고 아닌 있어. 것 같아요. 본인이 일부러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좀- 패널에 집중해 주세요. 왜 거기서 그 말을 퍼뜨려요? 아, 그게 좀 제가 유감스럽더라고요. 우리 이민영 기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크게 총평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총평은 저는 양강 후보보다는 확실히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눈에 눈에 띄었다. 띄었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양강 후보는 좀 상대 비방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둘 다 뭐 되게 잘했다고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저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일반인인 장원 씨 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하지 예. 마세요. 아, 그럼요.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인이고 아주 네. 스탠다드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그냥 내용을 떠나서 보는 내내 내가 좀 불안했다. 왜요? 그냥 실수할까 봐. 누가요? 실수해요? 누구든 아, 실수할까 봐. 예. 다른 사람 그리고 실수하지. 이제 너무 저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날까 봐. 누가요? 누구든. 네. 그 맞다. 모든 후보가 다 내 마음 같더라고요.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계속 조마조마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때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거 하면 발표 못하는 친구가 올라가서 막 발표하고 긴장하면 보는 내가 괴로운 느낌 있잖아요. 네. 강의실 바깥으로 뛰쳐나갈 것 같고, 뛰쳐나가고 싶고, 내가 창피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오히려 토론 내용보다 그 약간 시종일관 좀 긴장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게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고등학생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밖에 소리가 이렇게 나와서 조마조마하는 것 같더라고요. 웃기도 누구를 하고. 보고요? 누구든 누구든.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웃고 들어가고 또 다시 나와서 보고 누구든.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다음번에 마지막 TV 토론 때 좀 고쳤으면 좋겠는 게 있는 네. 게 뭐냐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좀 토론 스타일상 좀 좋지 않은 거. 아하. 좋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봤던 내용 중에 좀 문제적인 질문이나 문제적 답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핵공유 이야기.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윤석열 좌우할 수 후보 있는 답변을 일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핵을 뭐 미국에서 같이 공유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공약을 작년 11월에 본인 직접 나와서 발표하시고 예. 갑자기 지금 와서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버리시면 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핵공유가 사실은 우리 안보랑 직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사실은 여야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각각의 그 확실히 좀 대척점이 있고요. 근데
그 핵공유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알아야 찍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예, 그런 종류의 답변들이 좀 많으셔서 그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 뭐 장 교수님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자꾸 선제 타격에 대해서 문제 네. 제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 선제 타격은 선제 공격이 아닙니다. 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핵미사일 같은 걸 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정보 자산을 갖고 탐지를 해서 미리 원점을 딱 타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자꾸 전쟁, 뭐 평화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의도된 아니 그렇게 질문 생각 안 아니었느냐. 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선제 타격과 선제 우리나라의 공격은 정치적 다르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서 북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했고 그것을 한국으로 쏘는 게 확실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선제적 타격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이냐는 거죠. 다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이재명 하지 않. 후보께서 계속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고 자, 그러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킬체인을 만들고 국방비를 이렇게 투여하고 그저께 LSM 개발까지 완료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러한 방어망과 공격망을 구축하는 일인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나가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 대표적인 리더십이 있는 그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누가 선제 타격을 하지 말자 그랬다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를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한다. 전쟁광 윤석열 이런 식의 프레임 가둬놓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고 또한 이제 종전선언 안 하면 친일파 이런 쪽의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신 것은 너무 좀 자, 억지가 그것도 아니냐. 아까 말씀을 예. 많이 나가신 게 네. 종전선언에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맥락이었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그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반대하느냐는 항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얘기하면서 너희들 친일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니까 너희들 왜 반대하느냐라는 문제적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건너뛰어서 부분이고. 비약적으로 말한 건 윤석열 후보가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토론이 더 그리고 재밌네요. 예. 치열하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종전선언은 좀 더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시면은 이번만큼은 우방하고도 같이 논의하시고 국내에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지 말고 얘기를 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말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이 또 있는지도 다시 한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죄송한데요. 북한이 뭐라고 요구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무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는 안 들어주면 그만합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뭘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요구 다 들어줬잖아요. 뭐 남북 협상- 연락사무소 이렇게 그냥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대통령도 얘기하고 한국의 민주당 정부도 얘기하고 심지어 김정은 같은 사람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그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올 수 있는 제한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아까 무서워서 우리가 종전협정을 못 해야 된다고요? 종전협정을 김정은이 뭐라고 말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랑? 네, 합상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토론회가 여기서 이제 뭐 하는데 하는지 상관없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자, 토론회가 지금 잠깐 그러한 협상 태도를 국권이 지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무시하시고 자, 버퍼링이 좀 심하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뭐 계속 어떻게 뭐 더 진행을 할까요? 상관없습니까? 새로 만들든지. 이제 괜찮아졌습니까? 댓글은 뭐 버퍼링으로서 다 나가버렸어요. 진짜요? 저는 나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요즘 유튜브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가 뭐 자꾸 이게 본격적인 문제가 못해요, 아니고. 요즘. 회선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대선은 고쳤으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꼭 다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뭐 하여튼 외교 안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이 어떤 결정을 지도자가 내리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핵 공유라든지 핵 전술, 핵 전략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되겠죠. 뭐 굳이 이제 뭐 전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념이고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토론들이 어제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기자님은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문제적인 질문에 답변을 보셨나요? 외교안보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전술핵, 전략핵 이런 거 좀 이해하기 잘 어렵거든요. 어렵죠, 저는 좀 어렵죠. 정치 일반적인 걸 보면은 심상정 후보 질문이 좀 저는 다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기자들이 궁금해했던 걸 딱 해결해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윤석열 네. 후보에게 물어본 거라든지 아니면 단일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 MD 편입 정도는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도 대충 어떤 건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듣는 게 굉장히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됐다. 심상정 후보 질문들이 다 예, 아주 예. 쉽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좋은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그렇게 봤고 윤석열 후보의 생각 중에 이게 정제되지 않은 건지 정리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제 말을 실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그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 그런 들어올 일이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아니요. 그 어디가 실수예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지. 뭐 제가 그거는 본심이 말이 안 드러난 되는 거 거지. 아닙니까? 말이 안 깜짝 된다. 놀랐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군대는 좀 갔다 왔잖아요. 10년 다녀오다 보니까 군 법무관을 했으면 작전법 이제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면서 이 한미 동맹은 뭐 지금 돼 있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고 중국하고 또 북한하고도 우호 협약 같은 게 돼 있어요. 한반도에 사실 맞아요. 일이 생겼을 때 중국군하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들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맹을 해버리면 일본하고 동맹을 할 문제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좀 건너뛰어 넘은 건지 아니면 몰라서 했는 건지 실수인지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아니 한미일 동맹에서 유사시면 들어오면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건 좀- 뭐 그냥 딱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이 최소한 거기에 동의를 하나요? 난 그걸 동의하지 잘 않죠. 모르겠어요. 그건 동의하는 아니, 거죠.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정책 야망인지. 잘못됐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이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실수였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이런 쪽까지 가서는 자위대가 근데 가 우리나라에 올 계시는데 수 윤석열 있다. 후보는. 어? 윤석열 후보는 가 계시는데 거기에.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아니 그러니까 본인 신념인 거예요? 아니면 어제 말을 그러니까 내가 잘 처음에 모르겠- 얘기했잖아요. 잘못 안 건지 과하게 얘기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열흘밖에 안 잘못된 남았는데 확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가장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네. 예. 저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예, 예. 밖에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 이병헌 씨 유명한 짤이 있어요. 그거 막, 아, 안 돼! 내가 이거 그랬어요. 선거 며칠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마 발언에. 그 부분은 좀 뭐 비판하면 지금 안 해명이 되고 있는데 뭐 좀 실수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저든 간에 그 토론회란 중요한 어떤 생방이 전 국민한테 이제 보도가 됐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막전 토크 뭐 재밌죠.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좀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다시 본 방송을 할 테니까 그것들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전 막후의 든든한 형님. 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소장에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로 이동한 김성애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된 거죠? 이동한 건 아니고요. 예. 두 개 다 제 직업입니다. 아, 두 개 다 하고 있고 지금은 대변인까지 추가된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또 한 분의 형님입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변호사님께서 저 국민의힘에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도 선대위 대변인 같은 거 좀 시켜주세요. 제가요? 네. 한번 건의해 보. 제가 무슨 수로 건의를 하는지. 저도 이렇게 대변인하면서 옹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네. 네. 그러고 보고 싶습니다. 막전 막후의 대변인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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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막전 막후 든든한 힘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체커 이민영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어제 토론회가 이제 1차, 2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회 얘기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잠깐만 좀 해보죠.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후보들이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은데 좀 파고드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장성철 우리
교수님. 네, 양강 후보들이 얻을 거가 없었던 그런 TV 토론회 아니었느냐. 그냥 잃은 것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 좀 하고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아,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 표현이 좀 안 됐을 거 아닌가요? 표현이 네. 조금 그래서 그렇지. 표현이 좀 부족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런 것도 리허설을 통해서 음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할 것이다. 음흠. 정말 유능함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상대적으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선전해 보였다. 아하.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예, 선거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정책을 잘 모르겠는 게 저로서는 제일 답답한 지점입니다. 물론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너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핵공유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은 폐지한다고 말하는데 선대본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는 거지 폐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내 주머니 사정, 안보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좀 정리된 입장이 토론회에서 어렵다면 그러니까 암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어렵다면 바깥에서라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민영 기자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분이 양강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제일 두 사람, 잘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조국 사건에 대한 입장 변화도 물어봤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뭐 박근혜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 단일화 얘기를 얘기해서 저희 기자들이 기사 쓸 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네. 부분이 보였다. 네. 네, 저도 어저께 이제 토론을 봤는데 네. 윤석열 후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돋보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모든 질문을 거의 뭐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공세가 엄청 났는데 자, 이게 과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계속 지지율 1등을 달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정치 신인에 대한 혹독한 검증 차원인지 전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왜 윤석열 후보가 3대 1로 좀 토론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질문하면 대답을 하니까 인상적인 장면을 못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변이 궁색할 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이제 그런 장면을 만들려면 답변하기 곤란한 분한테 질문하는 게 당연하겠죠. 아.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뭐 1등 후보에 대한 공격이 심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답변, 안철수 후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좀 수위 조절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하. 본인이 좀 생각한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자꾸 그냥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보면서 맞다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식의 추궁하는 듯한 말투는 좀 좋지가 않았고 또 빙하 타고 내려온 둘리기 뭡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건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자, VCR 잠깐 볼까요? 저기 보십시오. 대장동. 대장동 가지고 자꾸 저 흉보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이익 본 일이 없어요.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장동 그분의 실체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목이 이재명이 아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천대유 비리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윤석열 게이트의 퍼즐이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대장동 게이트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것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이재명 시장 결제,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822억 원을 시민 배당으로 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원희룡이 희룡했다는 빈 깡통이 요란했습니다. 녹취록 뒤에 보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대선 막바지 또 대장동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또 윤석열 두 후보 서로를 향해서 몸통 아니냐라고 저격을 했는데 같은 녹취록을 아마 달리 정반대로 해석하는 걸로 보입니다. 녹취록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대선 전국에서 얼마나 다시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공개한 대장동 입수 문건. 윤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 얘기를 문건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팀장이죠. 그 사람의 문서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인죠. 하여튼 지사인지 직접 결재한 문서가 있다. 또 자필 메모도 있으니까 이게 증거다라는 주장 같은데 일단 이민영 기자부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은 바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바로 냈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팀이 이미 갖고 있다. 예. 우리가 이미 재판부에 다 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저께 법사위에 나와서 이미 우리가 다 스크리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새로운 증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여야 해석이 좀 극명하게 나뉘어서 판단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파트 건설 폭리를 개발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증거다. 이재명이 공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했다는 걸 증명한다. 너무 반대잖아요. 이게 같은 문건을 두고 좀 해석이 워낙 나뉘고 있고 법률적으로 사실 어떻게 판단하냐는 재판부의 몫인 것 같아서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판에 좀 한 방에 바꿀 수 있을 만한 증거라고는 좀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다. 한 방은 없다. 장 교수님. 공개되는 새롭지 않은 증거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검찰은 알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몰랐고 국민의힘에도 입수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 안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문서들과 뭐 자필 메모라든지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니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좀 공개되면은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은 뭐 검찰에서 이거를 원래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정쟁으로 공격할 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의 코미디죠. 아, 코미디라고요? 예,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네. 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다 검토하고 심지어 재판에 증거로까지 제출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검찰 캐비넷에 있어야 될 게 고속도로 하수구에는 어떻게 갔으며 네. 고속도로 갓길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대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가서 누가 배수구에 가서 그걸 발견해 오셨는지 뭐 이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함 혹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여주려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뭐 이 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미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롭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그럼 성남시에서 했지 무슨 안양시에서 했습니까? 당연히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들어있겠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흔들면서 범죄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럽다. 저는 그 입수 방식이 좀 투박한 것도 예전에 또 과거에 다른 일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논두렁 시계라든지 아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의아한 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최소원 씨 태블릿 PC 그 건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논두렁 네. 시계는 이제 증거가 없고 뭐 국정원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거로 드러났지만 최소원 씨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명백한 결정적 증거가 됐죠. 아니 검찰이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닌 이상 두 가지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장원 씨. 네. 자,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최측근이라고 언급을 했었던 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이 김만배, 유동규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압박을 했고요. 또 반대로 김만배 씨가 성남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로비한 정황까지 이제 새로운 녹취록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장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녹취록이 띄엄띄엄 이렇게 공개되면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 전반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문맥과 사실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우리한테 유리하고 저쪽에 불리한 내용만 캡처를 해서 편집을 해서 공격을 한다? 이건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상당히 호도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믿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하나하나만 나오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나오니까 사실은 믿기 어렵다. 네. 이 말씀이네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나오면 이게 증거고 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범죄자의 이야기고 그렇죠. 예. 양 후보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똑같이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체는 너무 신빙성을 두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 그 재판 내용을 지켜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관련된 새로운 또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난해 받았던 검찰에서 신문 받았던 내용인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민영 변호사가 이 사업 지침 관련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 데서 걱정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제껏 이재명 후보가 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도 네. 남욱 변호사의 전반적인 풀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또 국한돼서 쪼개 그 안에만 네.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디를 공격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 녹취록과 증언에 관련된 뭐 녹음 이런 것들은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솔직히 이걸 갖고 누가 잘잘못을 했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애 대변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이거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이게 소위 말한 이 당시에 성남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신모 의원 국토위에서 민간의 이익을 더 누리고 공공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의 법안을 제출했고요. 신영수 의원이죠. 한나라당 신영수. 신영수 의원이 네. 제출을 했고 그 법안 지금 와서 보니까 주요 법안에는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의원이 서명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민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서 표변하는 모습을 보인 건 좀 볼썽사납죠. 당시 국민의힘, 당시는 한나라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는 당시는 말씀. 또 영끌까지 해서라도 어쨌건 집 사고 부동산 경기 살려야 된다라고 할 때 민간 수익 더 늘려줘야 된다고 했던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공공개발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예.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장동 이슈가 TV 토론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논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대선 후라도 꼭 특검이라든지 특검을 해야든지 검찰의 정말 의지를 갖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 꼭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언론은 과연 이 녹취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민영 기자는 얼마나 들으셨는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대선 앞두고 언론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갖고 있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예.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지금 단독 경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오는 언론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정해져 있어요. 주요 몇 개 언론사가. 뭐 그 얘기할게 한국일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이제 통상 이게 약간 법조 기사인데 사실 지금 정치 기사화가 돼서 좀 되게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통상 이런 거는 이제 피고인 변호인을 통해서 받거나 최근에는 정치권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당이랑 야당이 다 대장동 의혹이 계속 언론 보도로 나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언론발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야당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민주당은 또 그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어 그 녹취록이 나온 이후에 좀 우리가 억울함을 다 벗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야 일부러 흘리거나 공개하거나 이런 거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신문사 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또 버전이 몇 가지 다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정말 언론사도 얼만큼 갖고 있을지 또 얼만큼 또 조금씩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쳐요. 녹취록보다 녹초록이에요, 진짜. 녹초가 되겠어요. 지칩니다, 진짜. 저도 한 번에 지칩니다. 고객을 하든가. 네. 아우 지겨워요. 네. 맞습니다. 자, 녹취록 관련된 또 얘기인데요. 자, 얼마 전에 천화동인 1호 실제 주인 녹취록의 그분이라는 사람이 자,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이례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자, 녹취록에 그분으로 언급된 분이 지금 조재현 현직 대법관인데요. 이러면 의혹은 해소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안 됐죠. 아직 안 된 겁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월요일 날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확신을 하게 됐는지, 그분이라는 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해서 TV토론장에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증거, 증언, 다른 입증 자료들을 내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전에는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재현 대법관의 말이 맞다면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명예훼손한 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대선 전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국민적 답답함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같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여기에 대한 뭐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아파트에 김만배 씨 가족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혹이 바로 해소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일단은 조재현 이 대법관은 좀 혐의에서 벗어난 겁니까? 다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여전히 깨끗이 의문이 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관 대변하는 과정에 보면 피해간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대장동에 살지 않았다. 언론의 질문은 장안동이었는데요. 수원 쪽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저는 입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분 이야기 하셨는데 그 소위 말하는 범죄자의 녹취록을 사용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은 국민의힘이었고 아하.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억울하고 있던 중에 그 대장동 일타 강사이신 우리 원희룡 본부장. 국민의힘 정책본부장께서 본인 SNS에 한국일보 기사를 깊이 분석하신 후에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먼저 밝히셨거든요. 그렇게 돼서 실명이 공개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특히나 한국일보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을 실명만 빼놓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짐작해서 한 이야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럼 네. 한국일보의 기사를 아무리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은 글쎄 저는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1차 강사인 원희룡 본부장님의 주장이었으니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재명 후보는 원희룡 본부장 얘기를 그렇게 믿으셨어요? 아니 원희룡 본부장의 얘기를 믿었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본인들이 먼저 실명 공개해 놓고 이 토론 끝나고 나니까 왜 그걸 공개했냐고 따지는 모습이 무서워서 집을 씌운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대선 후보가 거의 대선 후보가 그걸 보고 하진 않았죠, 당연히. 전 국민이 보고 있는 TV 토론에서 얘기하신 건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원희룡 본부장도 대선 후보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또 당직자가 아니라서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권에 찾고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군 겁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기자님? 이민영 기자님 아세요? 그분?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이 윗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언론이 다 궁금한 건데 이게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 등 이제 4인방 일명 기소를 하면서 그분이란 게 없다. 김만배 씨가 실질적 운영자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 씨도 정작 그분이랑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상황 좀 갈등을 이제 막으려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란 게 있는지 자체가 좀 신빙성이 지금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우리 모두 궁금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에는 최소한 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대장동 녹취록이 정말 다가 아닌 필요한 것만 조금씩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공개를 하고 또 받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정치권마다는 계속 유리하게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다 서로 좀 얘기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지금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에서 종잣돈을 이끌어온 그 브로커, 대출 브로커를 윤 후보가 봐준 적이 있었다. 검사 시절에 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볼까요?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그 시발점은 윤석열 지사가 조희영 씨에게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대장동 의혹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검사 시절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면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얘기 같은데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좀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김성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쭉 보면 네. 이 사건이 불거진 시작, 그러니까 더 비기닝 오브 대장동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법조계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한 적이 없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기억을 다시 되짚어 드리면 두 건의 일반 사건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요. 심지어 대출을 했던 브로커가 했던 금액이랑 수수료도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에서는 기소가 됐었고 또 경찰이 2013년에 이 건을 2014년에 다시 불러다가 이 조영 씨를 조사를 하죠. 이 과정에서 이분이 경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남겨놓은 조서의 내용에 보면 검찰에서 대장동 건을 물었다라는 진술을 그때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준 당사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봤고 다른 일반 사건 두 건은 기소했는데 다만 이 건은 우연히 빠져나간 그 기저에 혹시 김만배 씨가 윤석열 하면 이 사람이지 라고 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이 조영 씨에게 소개시켜준 과정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분들이 한 팀이 돼서 여기서 이제 박영수 요렇게 해서가 움직이면서 대장동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냐. 조금 지나서 박영수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할 때 그 캠프에서 누가 일했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얽어서 보면 그 시작에 윤석열 후보가 전관예우로 선배님 잘 봐주려고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예 무관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좀 제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대출이 일반 대출이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팩트 체크를 우리 기자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후보 입장은 그때 SBC 대출만 수사했다. 일반 대출은 수사를 안 했다는 거고요. 민주당이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공소장에 수원 망포동 시행 사업이랑 서울 독산동 시행사가 들어가 있다. 제가 봤더니 이 수원 망포동 시행사 대출 사건 이런 게 이제 당시 박연호 회장이 배임 혐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박연호 회장이 배임을 했다 이런 논리인데요. 특히 이제 이 망포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문제가 되는 브로커 조 씨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뭐 해결됐다. 그렇죠. 그분이 또 이게 알선을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 씨가 수원 망포동 것도 알선을 하고 대장동 것도 알선을 했는데 공소장에는 수원 망포동 것만 들어가 있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영 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조영 씨 이 사람을 봐주는 바람에 그 1,000억 원 이상의 그 불법 대출 자금이 화천대유 대장동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 적반하장, 물타기죠. 2011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이에요. 2011년도에 내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조모 씨 건을 봐줘야지. 그럼 2015년부터 이 사람들이 그 화천대유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이룰 거고 나는 그때 윤석열 게이트가 되고 윤석열이 몸통이 될 거야. 난 돈 많이 벌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2019년도 7월 이전에 윤석열은요. 이 집권 세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의 화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이제 대장동 사업이 벌어질 때 윤석열 검사였잖아요. 계속 그냥 검사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이 윤석열의 몸통이 되고 게이트가 되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자, 200명도 안 되는 이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의 밀고 당기기, 전관예우, 눈 감아주기가 잉태한 비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름만 다른 거지 사실은 특수검사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네요. 조영수 변호사가 거기서 왜 등장을 했고 조호영 씨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장동이 몸통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게이트가 될 수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자, 검사인데. 국민의힘 주장이 지금 이런 겁니다. 대장동 역공에 대해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자, 원희룡 본부장의 문건도 뭐 그런 것이고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바로 등장합니다. 엄연히 대장동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그 무죄 재판 받은 재판을 뜻하는 거다. 강훈식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를 막고 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동떨어진 아주 독창적인 해석이죠. 어떤 재판 사건을 게이트라고 그런 용어 사용이 된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에 있나요?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네, 온갖 자료들이 쏟아지면서 대장동 의혹이 갈수록 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왔던 말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대 그 네. 한참 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저는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 입으로도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고 인허가 했다.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다.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가까운 분이었던 그리고 또 가깝던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당했고 700억 정도 뭐 보장받는다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임명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법적인 책임은 져야죠. 우리 김성희 대변인 뭐 하실 말씀? 예, 뭐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녹취록 자체가 뭐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게이트 얘기는 뭐 잘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는 이재명이고 누구도 아무도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게이트란 얘기를 하지 않을 때였고, 그렇죠. 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사흘 뒤였다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록입니다. 결국 녹취록. 저희가 뭐 재판을 하다 보면 이 녹취록이 정말 중요하게 쓰일 때도 있고 녹취록 때문에 정말 다른 데로 재판이 흘러가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 대장동 녹취록이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떨 때는 정말 다 들어야 된다 하다가 어떨 때는 허풍이다, 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의 신빙성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이민영 기자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이 녹취록. 우리 녹취록 지겹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장동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네. 녹취록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느냐 이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판단은 결국 재판부가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피고인들은 정영학 회계사 말고는 다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게 실제로 증거 능력을 얻을지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통상 녹음자가 대화자이고, 그러니까 몰래 남의 걸 녹음한 게 아니라 내가 대화한 걸 녹음한 것이고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고 원본 내용이면 증거 능력 인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원본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녹음자의 의도나 조작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장동 관련된 게 토론회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또 계속 하면서 더 거론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 제가 김상희 대변인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대장동 얘기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굳이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네. 전략팀이라고 하면 네거티브는 주가 조작 하나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네거티브들을 네.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정치 개혁과 관련된 본인의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또 이 분야에서 계속 대장동 얘기를 꺼내시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뭐라도 준비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준비했다기보다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얘기하네요. 대장동 문제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윤석열 후보 게이트,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서도 되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씨가 대장동 민간 이익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 나가면 낙마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따가지고 이재명 후보 공격하면 얼마나 또 곤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녹취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자치단체장이 사업 들어오는 민간업자의 이익을 걱정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그것도 이제 또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녹취록만 따라갔을 때는 이렇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은요, 민간 이익 걱정할 게 아니라 공익을 얼마나 더 환수하느냐, 공익 환수 부분을 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익 환수를 아예 못하고 민간에 다 통째로 넘겨주자고 했던 새누리당에게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백현동 부분 같은 경우에 식품연구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줘가지고 아무런 공익 환수를 못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여러 가지 일처리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그 부원장의 비위가 드러난 만큼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토론은 여기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분 왔다 갔다 할 때 박자감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다음부터는 북가자 와서 한 번씩 탁 쳐야 될 것 같아요. 티키타카라 하잖아요. 티키타카가 얼쑤 이렇게 박자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요즘 아내보다 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분이 장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론을 하지만 두 분 다 뭐 일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네. 들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뭐 4천억 우리 도둑질 하자라는 녹취록까지 나왔었어요. 정말 큰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관련해서 두 후보 다 특검하자. 대선 후라도 특검 가능할까요? 이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그 대장동 사인방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특별히 새로 나온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법원 정기 인사 때문에 이번 달에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아무래도 재판이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네. 계속 얘기했던 녹취록 문제에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이거 재판정에서 다 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은 노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플레이를 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재판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겠다. 재판 끝난 후에 뭐가 가능하겠네요. 네. 특검이 되고 녹취록을 그때 다 틀으면 그때는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사람들이. 네. 대선 후엔 특검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장동 얘기 여기까지 할 텐데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장원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뭐죠? 녹취록 따라가지 말고 게이득 본 사람 게이트. 잠깐만요. 너무 쉽잖아요. 누구 게이트냐고 게이득 본 사람 게이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마 많은 근데 분들이 너무 이 게이트에 함몰돼서 이 녹취록만 너무 이렇게 게이트가 누구냐, 녹취록이 뭐냐 이거에 빠져서 오히려 이득 본 사람 찾는 일은 좀 희석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쉬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초박빙 지지율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불붙은 단일화 문제 결국 이준석 대표한테 가는데요. 자, VCR 잠깐 볼까요?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오히려 가짜 소문들만 퍼뜨리면서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요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간은 상호 조롱하거든요.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일화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단일화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더 큰 통합,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분이시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 단일화 문제 관련해서 좀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좀 이어졌는데요. 단일화 두고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25일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하고 못을 박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 노력 중이다라고 단일화 협상의 여지를 여전히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단일화 이 불씨 꺼진 불씨인지 남아있는 불씨인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화 두고 벌어진 폭로전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뭐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배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큰 합의라는 거는 통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요. 단일화 책임론이 당내부에 좀 일자 국민의당에서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걸 폭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한 처신이죠. 잘못됐습니다. 최고위급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대표와 총괄선대 본부장이 만난 것은 양당 간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이 만나서 긴밀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폭로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이준석 대표랑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 엄중함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갈등을 조절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메롱, 레알, 이거는요, 정말 당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 같은 평론가나 그냥 가끔 평론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당대표는 그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지켜야 한다. 레알 크크였잖아요. 네. 크크. 네. 강조를 두 번, 세 번 알겠습니다. 했네요. 네. 부적절하다. 네. 당시만 해도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 단일화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회의적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단일화 결렬의 모든 이유를 이준석 대표에게 좀 있다고 보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강론이 확실히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 가지가 확실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근에 지지율이 지난주에 벌어졌다가 이번 주에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대부분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심지어 언론에서는 원래 28일이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네. 28일에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 사전투표 때까지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약간 사표로 만들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요. 사실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가 뭐 좋게 말하면 되게 톡톡 튀는 발언을 많이 하니까 불만이 있었죠. 그렇지만 절대 티가 나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단일화 갖고 결렬된 거 문제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벌어지니까 좀 불만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저는 나올 것 같지가 않는 게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20대 남성이라는 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탄압하면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민심에도. 그래서 그게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지지율이 초박빙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 단일화가 시급한 모양새로 보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일화가 아니고 합당을 자기는 제안한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일화 없이 합당이 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의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합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당. 예, 합당이 네. 국민의당 구성원들에게 줄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국민의당의 당원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봤을 땐 두 가지. 첫 번째는 국민의당의 부채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이게 하나로 재정이 합쳐진다는 점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봤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향후 앞으로 정치를 해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이 이번 당장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제3지대에서 3당 얘기는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불과 8개월 전에는 또 국민의힘과 합당을 계속 추진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보궐선거 예, 이분이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는 합당 논의로 이준석 대표가 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씨가 전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남아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네. 자,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 당사자로 좀 지목이 되자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제 배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국민의당 내 안철수 후보를 좀 사퇴시키고 합당하자는 움직임 실제로 좀 있을까요? 이 기자님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굳이 따지면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 파와 안 해야 한다 파가 있었고 거기도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오히려 민주당과 해야 한다는 이제 파도 있었던 것 그런 같아요. 파도 그래서 있고요? 그걸 아마 겨냥해서 이준석 대표가 배신자라고 이제 운운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잘 아는 정치인들 얘기하면 배신자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냐 안철수 후보는 어차피 참모의 의견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 직권으로 결정하시는 스타일이기 직접 때문에. 결정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총장은 무슨 파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규 총장은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안철수 후보가 직접 선택할 거니까 뭐 그것이 중요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폭로전으로 가면서 양당의 갈등도 좀 증폭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은 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단일화가 또 잘 될 가능성, 급무살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하고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거기도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이민영 세 판가요? 네. 단일화, 안 단일화, 네. 민주당 단일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도 대선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안 됐을 때 어떠한 포지션을 갖는 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냐를 놓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단일화의 끈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놓지 않는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것과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도 지금 대표지만 안철수 후보 행보도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단일화가 없다고 선언을 했지만 최근 국민의당 말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께 본선거 3주의 기간 중 일주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제가 윤 후보께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네, 토론의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이미 결렬이 됐다. 경선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렬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경선 방식은 아직까지도 고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경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속내가 뭡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내세웠던 명분이었죠. 그 명분 없이 자기가 정치한다라는 것 아니면 물러난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고집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거 지지율이 너무 박빙이다. 단일화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안철수 후보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의를 해도 안 받으면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죠. 뭐죠? 받아들이겠다. 그럼 단일화 여론조사 합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단일화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그래서 뭐 내일부터의 두 분 사이의 여러 가지 행보와 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말씀 조금 하셨는데 만약에 한다면 어떤 조건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총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주세요라고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총리하고 과학, 뭐 그렇죠. 기술부 이런 쪽으로 그런 쪽에 제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 이만큼 남겨놓으면 안심번호가 안 되거든요. 이건 선관위를 통해서 받아야 돼서 안 돼서 RDD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고관여층들이 끼어 들어오는 방식이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충분히 던져볼 수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워낙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해서 단일화라는 것이 여론조사상의 뭐 표를 옮겨올 가능성은 낮긴 한데 네.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포위하려는 그림에서 지금 했던 이 통합정부 네. 제안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제안을 수락하는 사람들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마지막에 정치 초보자라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벗기는 데는 이번 단일화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관계상 단판 아니면 빨디디 전화 여동 방식 그 정도밖에 지금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주말간에 윤석열 후보 직접 안철수 후보를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밑 작업은 계속 되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뭐 문자도 읽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 간 단판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윤석열 후보가 내일부터 이제 지방으로 유세를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판을 한다면 가능성은 오늘 저녁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단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토요일 저녁 00시까지 만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 일정들이 비어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참 모르겠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물 건너갈 줄 알았던 또 이 단일화가 민주당에서도 이 정책연대 같은 걸 제안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 민주당 제안은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받는 방법은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독자 완주를 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인데요. 네. 민주당은 내일 또 의총을 잡았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정치개혁 의제들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소화할지를 지켜보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표가 아쉽다 보니까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투표 선거 당일 전까지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단일화 얘기 좀 나눠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장원 씨. 네. 단일화 얘기도 우리 장원 씨가 네.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요? 저의 한마디는. 장원의 한수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식구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거라고. 네. 그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해가 드네요. 되네요. 단끼리보다는 1대1로는 몰라도 단끼리는 또 문제들도 많이 엮여 있다. 이렇게 맞나요? 제 네, 해석이? 맞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혼자 하니까 괜찮은데 국민의힘에는 워낙 식구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결론 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결정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OBS